중국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나왔죠. 일방적으로 좀 당했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죠. 트럼프 대통령 발표 1시간 만에 보복관세 얘기를 바로 한 거예요. 중국은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훔친 기술, 그다음에 강제 이전받은 기술, 해킹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임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비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번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면 국방비에 투자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을 공부하고 또 중국 관련된 일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중 10%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취임 전 발표했던 60% 인상이 아닌 10% 인상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공약은 항상 늘 그런 거죠. 60%의 고율 관세를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얘기를 했다가 결국은 10%의 관세 추가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멕시코라든가 캐나다한테 거기는 보편 관세 한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또 25%를 부과를 했어요. 물론 이제 유예 기간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은 원래 자기가 이제 경선 과정이나 또는 이제 이런 데서 했던 것들을 그대로 옮기기에는 현실적 상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관세라는 것이 정말로 상대방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한다기보다도 일단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는데 이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 정도의 관세로 상대방을 떠보기를 한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런데 중국의 반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하게 나왔죠. 왜냐하면 중국이 기존에는 미국의 관세를 넘어서는 관세는 잘 부과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물론 이제 에너지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15%의 우리도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좀 천명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압박에 대한 기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흐름, 추세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다. 그냥 10%지만 원래 관세라는 거는 품목별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대중 관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사실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과정에서 45% 관세 부과를 천명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강조하는 거래의 기술처럼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관세가 20%가 안 됐죠. 이제 평균 관세 개념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2020년에 1차 무역 합의를 합니다. 결국 이제 합의를 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물론 중국의 포션은 더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1위 국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약해지지는 절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이제 그때도 강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좀 갑자기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강공책을 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좀 당했다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이나 이런 게 없는 가운데 2020년에 약 2,500억 불에 달하는 소위 미국산 제품 구매로 이제 무역 합의를 했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왔고,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실은 이제 교역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그랬죠. 중국은 미국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실제로 보면 한 50%밖에 구매를 못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수동적이었다. 근데 이번에는 준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워낙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당선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표 1시간 만에 보복관세 얘기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준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미국을 크게 거스르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죠. 예를 들면 15% 관세 부과한 거가 이제 중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부분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건데 사실 뭐 에너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구매할 수 있죠. 그렇게 굳이 따지면 사우디에서도 뭐 가져올 수 있고 중동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그 미국 기업에 대한 카드가 우리가 있다. 애플, 뭐 대만 팍스콘이라는 기업이 만들지만 그런 것도 우리는 기업 제재도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거를 또 은연중에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반독점법 조사를 천명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위 텅스텐이라든가 이런 희토류 자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런 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해야 될 거에 대한 준비를 해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는 1차 반응을 한 거다. 그런데 그게 크게 도를 넘어서거나 그런 정말 싸우자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괜찮다. 중국이 그렇게 나오는 거. 이제 다 알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 정도로 나올 거로는 예상을 했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거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협상을 위한 전 단계를 지금 서로 마련을 한 거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전쟁을 진행하면서 최대한의 압박 전략을 쓰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제 압박 전략이라는 거는 워낙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크게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 전략은 두 가지 면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과도한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그거의 첫 번째 원흉이 중국이다. 근데 그거는 사실 국제 무역 원칙으로 따지면 무역이라는 게 비교 우위, 경쟁 우위 제품을 사고 파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원에 만드는데 저쪽에서는 20원에 만들면 그거를 관세를 붙이고 운송비 포함해서 사다 써도 우리 거보다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한테만 이익을 봐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국제 무역 원칙을 저버리는 매우 이제 미국 중심적인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 우선주의라고도 하는 건데 어쨌든 무역 적자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중국으로부터의 적자를 줄려고 애를 썼는데 적자 폭이 줄어든 거는 2019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산 제품을 사서 쓰는 것이 미국에 더 소비자한테는 낫다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증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적 차원이고 보다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중국은 그런 저임의 노동력을 투입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거기에 훔친 기술, 그다음에 강제 이전받은 기술, 해킹한 기술, 지적재산권을 무시한 기술들을 가지고 저임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 조작이라든가 이런 비공정한 방법을 통해서 국제 무역시장에 나와서 돈을 번다. 돈 버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냐 하면 국방비에 투자한다. 그래서 결국은 군사력으로도 미국에 대응하려는 거 아니냐. 이 논리입니다. 그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대중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당선이 됐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러스트벨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이 그렇게 저임의 노동력과 훔친 기술을 사용해서 소위 물건을 제조하면서 미국의 공장이 사라지고 미국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무역 질서를 불공정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을 가지고 군사력에 투자하고 뭐 인민폐 국제화라든가 그다음에 자기 세력 확장이라든가 이런 데 쓰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 아니냐.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미국에 도전하려는 중국을 무릎을 꿇려야겠다. 그럼 돈을 못 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세, 무역 이런 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강대국의 대결이라는 건 결국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군사력을 가지고 대결을 한다는 건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어디에서 관세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게 조금 지나면 금융, 이렇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 정말 총칼을 맞대는 전쟁이 되면 그거는 양국에 다 결정적인 타격이 오고 전 세계가 어려우니까 지금 그런 단계로 가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대중 압박이 강화됨으로써 중국은 자구책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품은 괜찮은데 미국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기술이란 말이죠. 원천 기술들이 미국에 많이 있으니까, 특히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건 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스스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집중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똑같이는 못 만들어도 비슷하게는 갈 수 있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말씀하신 화웨이라든가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못 써서 크롬도 못 쓰고 뭐 못 쓰지만 그럼 중국 핸드폰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신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국의 화웨이 핸드폰에 다른 시스템을, 앱을 깔아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압박은 물론 이제 그러면서 주저앉는 데도 있지만, 중국은 볼륨도 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그 소위 기술 성분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치고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결국은 오히려 자구책을 키워주는 그런 현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국제 정치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동맹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트럼프한테 압박을 받는 많은 국가들이, 아니 이렇게 미국이 그래도 우리가 가치적으로 미국을 추종했었는데 아니 같은 편한테도 이러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압박을 받는 국가들끼리 뭔가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학기술에 올인하는 거는 자기네가 하는 거고, 그런 미국과 동맹 또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여러 국가들을 규합을 하는 데 있어서 공간이 외교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없는 압박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완전히 온전한데 상대방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권투하다가 KO를 시키는데 1회전부터 일방적으로 몰아쳐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맞고 때리고 하다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피해는 감수를 해야 된다. 손자병법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적 1000명을 섬멸하려면 나도 600명, 700명을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게 손자병법이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절대 승자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전쟁, 무역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미중 패권 전쟁을 볼 때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게 난지, 아니면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중도에 포기를 해서 해리스 후보가 나왔었습니다만 민주당이 되는 게 난지를 놓고 이제 전 세계가 사실 고민을 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당이 계속 오면 민주당 패턴대로 가면 되는 건데 민주당 때도 아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 정책은 훨씬 규범적이었거든요. 규범에 기반한 질서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트럼프식으로 1대1로 상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 동맹과 함께 그룹을 형성해서 여기서 규범을 만들고 이 규범을 지키지 않는 데를 같이 공격하는 이 형태니까 사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팠죠. 그런 면에서는 1대1로 상대하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준비도 많이 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1대1로 가는 게 훨씬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의 압박 정책이 동맹한테도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1기 때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뭐 일본이나 한국에 대한 미군 주둔군 방위비를
리저너블하지 않죠. 5배, 10배씩 올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압박이 나오면 그런 가운데 공간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EU하고 미국하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EU한테 지금 굉장한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방위비 2%대로 올려라. 왜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너희를 지켜줘야 되냐. 나토가 사실은 미국이 주축이 돼서 가는 거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약간 불편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틈이 있단 말이죠. 그럼 중국은 자기의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이제 하나는 경제적인 데서 피해를 보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소위 국제 관계에서 수세에 몰리는 데에 공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최근에 중국이 우리가 급작스런 전국의 변화 때문에 좀 이상해졌지만 한국에 대해서 작년부터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다거나 일본에 대해서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미국으로부터 조금 띄어놓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의 일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을 할 거고 또 다른 나라도 압박을 하겠지만 특히 자기가 지금까지 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대중 강경 정책을 밀고 갈 수밖에 없고 소위 내각도 그렇게 다 포진을 시켜놨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강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강대강으로 부닥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가 잘 아시지만 그 대통령이 4년이고 중간에 중간 선거라는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하원 주지사. 그럼 이제 2년이에요. 그게 결국은 이제 2년간은 굉장한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될 거고 중국도 받아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극한 충돌은 서로 피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원래 이 중말로 그런 게 있어요. 투이부파 싸우기는 하는데 또얼보포라고 그러는 건데 싸움은 하는데 그릇은 깨지 않는다. 그런 거는 둘 다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해서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 내 말을 듣는 중국. 나에게 협조하는 중국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데 중국도 지금 시진핑 체제라는 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대치 국면, 강대강 대치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그래서 적어도 2년간은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